안녕하세요. 우리 병원에서 TMD를 보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네, TMD 환자 구강내과라고 해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TMD 환자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세미나에서 전체 얘기해줄 분야한테 3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2년차 2년차 못 들었어요. 3년차 3년차 4년차 지금 4년차 정미생 5년차 정미생 들었어요? 민주생 들었어요? 그냥 완전 개발적인데. TMD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진단을 분류하고 어떤 증상을 나타나는가, 어떤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오늘 이제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것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노라마를 찍으면 원장님들이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뭐 무식이 깊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치료가 안 좋다든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정도로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수업을 할게요. 자, 턱관절 장애란 턱관절과 관절과 저작근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 및 기능 제한 등 여러 현상을 포함하는 구강안면 통증 장애의 하나입니다. 턱이 아프다 해서 꼭 턱관절 장애는 아니에요.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는 시험 때 턱이 아파요 하면은 턱관절 장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의 증상은 가장 흔한 거는 턱에서 소리가 나요예요. 턱에서 소리가 나요. 이게 환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턱이 아프기 시작해요. 씹으면은 아파요. 아니면 입을 벌리거나 담을 때 아파요. 하품할 때 아파요. 그 다음에 그 꼭 움직일 때가 아니더라도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안 좋아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입이 안 벌어져요 하는 일들이 생겨요. 여기에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가 안 맞아요. 아니 못 씹겠어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면을 앞니로 못 끊어 먹겠어요. 안 끊겨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심해지면은 턱이 삐뚤어져요. 얼굴이 옛날에 가지런히 했는데 그냥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짜잘한 증상들은 뭐 두통이 있다든지, 특히 척두근 쪽 여기가 씹으면 아파요. 이런 표현. 아니면 귀가 멍하는 이명이 들려요 하는 분들. 그러면 이제 턱에 문제가 있으면은 병이 있으면 진단이 나오겠죠. 진단은 어떤 것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달라집니다. 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죠? 자, 턱 관절을 구성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자, 뼈가 있겠죠? 그러면 뼈하고 또 근육,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근육, 또 그걸 잡아주니까 인대가 있고, 또 허리에 있어요. 허리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 그러니까 큰 구조물은 뼈, 디스크, 인대, 근육 이 네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어떤 거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좀 달라져요. 그냥 좀 삐끗했다고 하면은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 허리 디스크,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스크가 턱관절에 있는 디스크가 빠지게 되면은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게 있을 거고, 완전히 빠져버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게 전곡성 관절로 관절이라는 거고, 들어갔다 나왔다, 완전히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게 비전곡성 관절염 관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뼈 자체가
닳아버리든지 뭐 아니면 녹아내리고 있다든지 이상하게 모양이 변한다든지 하는 거는 관절염. 그 다음에 그런 여러 뼈하고 디스크하고 이런 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엉겨붙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유착 또는 강직 이렇게 진단명이 나눠지게 됩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는 삐끗하는 거예요. 우리 뭐 발목이 아파요 이렇다 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뭐 인대가 늘어났다든지 심하면 인대가 끊어졌다든지 뭐 이런 게 맨날 뉴스에 운동선수들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그냥 삐끗하는 거죠. 발목 삐는 거죠. 왜냐면 높은 힐 신고 나왔다가 신지 않는 힐 신고 나왔다가 삐끗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삐끗하는 거는 관절 낭염, 팔막염, 원판 후 조직염, 근염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환자한테는 이런 진단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발목 삐는 거, 발목 심하게 삔 것 같이 좀 삐끗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면 일반적인 턱관절 문제 중에 한 50% 이상은 이거인 것 같아요. 증상은 되게 심한 경우도 있어요. 이가 한쪽 이가 완전히 붕 떠가지고 안 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환자는 저는 이가 하나도 안 맞아요. 못 씻겠어요 하면서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되게 심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된 특징은 예전에는 특별히 불편한 게 없었어요. 환자는 잘 살다가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못 씻겠어요. 아파요. 이런 거고 특정 사건을 보통은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날에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부딪혔어요. 아니면 뭐 누가 안 사주는 고기를 가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아니면 되게 딱딱한 대게를 사줘가지고 씹다가 뭐 껍질째로 와작 씹었어요.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속에는 아파요. 또는 갑자기 이가 안 물려요. 등등 갑작스러운 불편감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나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은 디스크가 약간 느슨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는 거는 가장 흔한 거는 클릭이라고 합니다. 딸깍.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딸깍, 딸깍 이렇게 되든지 좀 더 진행하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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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이렇게 되고 좀 더 되면은 따닥, 따닥, 따닥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팝핑이라는 거는 클릭은 환자만 듣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촉진했을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냥 걸렸다 다물었다 해보세요 할 때는 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근데 팝핑은 옆에서 들어요. 은하 선생님이 식사를 하는데 씹을 때마다 두둑 두둑 야 너 속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를 팝핑이라고 하고 서드는 관절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콘다일이 넘어가면서 덜컹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환자는 그냥 소리가 나요 하시지만 과속 방지턱 넘는다고 느낌이 있어요. 손을 대고 있으면 덜컹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서드. 크레피투스는 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뼈가 동글동글 하던 거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 이게 움직이게 되니까 사포를 가는 것 같이 그런 소리입니다. 석석석석 그릇 하는 그런 소리. 보통 크레피투스가 나게 되면 이제 파노라마나 CT를 찍어보면 뼈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받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도 크레피투스가 나는 경우도 좀 있죠. 자, 그럼 이제 관절염이 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쪽이 앞이에요. 이쪽이 뒤에요. 여기가 콘다일 관절와가 이렇게 생겼고요. 요 뒤에는 귓구멍이 있어요. 위에 관절와가 있고 아래쪽 콘다일이 있고 뼈하고 뼈 사이는 이렇게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인대나 근육들이 이렇게 잡아주게 되고 뒤에는 원판 후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혈관이 되게 풍부하게 돼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빠지면 풍선 바람 넣듯이 훅 들어갔다가 뒤로 가면 또 훅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한번 볼게요.
In this joint, the disc is anteriorly displaced 자, 영어 목소리 안 and 들었어요. it's reduced on opening with a click. This is a normal temporal mandibular 자, joint. 요 디스크 This 보여요? is 이게? right cage and it's located in the superior procedure. 정상적인 거는 뼈하고 뼈 사이에서 디스크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럼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겠죠. 아까 서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넘어가면서 이렇게 덜컹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And more of translation from the upper part. 이게 정상적인 관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This is a normal temporal mandibular joint. The disc is right concave. 이게 약간 빠진 거예요, 디스크가. In this joint, the disc 여기 is 디스크 움직이는 거 보여요? anteriorly displaced 요거거든요, 디스크가. and it's 톡 하면서 빠져 reduced 있죠. on opening with a 그게 click. 그 살짝 이렇게 소리가 나는 Joints 거고, demonstrate reciprocal 가운데 clicking, which implies 살짝 clicking during opening, followed by clicking 이게 during 뭔가 느슨하죠, 이게. 되게 느슨하죠. 여기서 이제 좀 더 심해지면 더 디스크가 완전히 앞으로 빠져버리게 The 되고, disc is here, 그러면 again, 이렇게 anteriorly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콘다일이 앞으로 여기까지 활주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밀게 되면은 이 디스크도 같이 밀거든요. 그러면서 디스크가 앞에서 딱 걸려 있어서 이제 더 안 나가게 만들어져서 입을 못 벌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디스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저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충분히 관절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정상적인 관절은 이런 형태예요.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 보통 제가 환자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 손가락 하나 딱 올려놓은 거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고 요거는 콘딜라 프로세스인데 앞에가 요만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위에까지 더 올라오는 게 아주 예쁜 형태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에서 뼈가 녹았는데 보이게 돼요. 포컷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녹아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뼈가 변하는 게 보이면은 꽤 많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자, CT를 찍어보면 정상적인 관절의 형태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동그래요. 관절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 보면 딱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 딱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돼요. 근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래요. 살짝 각도가 약간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올리는 것 같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CT에서는 딱 이렇게 보거든요. 윗부분, 힘을 받는 부분이 위에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위에서부터 나가게 돼요. 뼈가. 그래서 쭉 녹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레오탄 코티칼 라인이 피지를 볼 선이 이렇게 또레오해야 되는데 가다가 그 피지를 볼 선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안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피지를 볼 선이 약간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게 이상적으로 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동그랗게 돌아오진 않습니다. 치료를 한다고 해서. 자,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위에 머리뼈고 아래쪽에 콘다일이 있으면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게 되는데 관절염이 이런 식으로 심하게 진행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렇게 달아버렸죠. 그래서 파노라마나 CT에서 봐도 새 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위에 있는 디스크도 너무 많이 찢어진 것 같이 좀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턱관절 장애가 오는 원인은 뭐냐? 환자분들은 다 궁금해 하시죠? 보면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지 이야기를 들으면은 본인이 그것만 안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겠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명확한 원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많은 부분은 사실은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한데 유전적인 요인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나 제 동생이나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정원장님 보면 똑같죠? 결국은 물려받는 거는 나의 육체적인 형태는 부모님께 물려받는 거예요. 관절의 형태나 디스크의 형태 아니면은 그 상태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당뇨가 있으면 자기도 당뇨에 대해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거고, 고혈압이 있으면 자기도 고혈압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죠? 엄마 아빠 턱관절 장애가 있는데 자식이 턱관절 장애가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는 엄마 치료받고 몇 년 뒤에 딸 데리고 오고, 아니면은 언니가 치료받았는데 엄마 뒤에 동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외상, 넘어지거나 하는 게 가장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정교합도 원인이라고 추론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에 의해서는 부정교합과 턱관절 장애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정과에서, 특히 교정과에서 턱관절 장애가 교정하는 중에 턱관절 장애가 왔을 때 교정 때문에 그런거나 거꾸로 턱관절 장애가 있으니까 당신은 치아를 교정을 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되게 클 거다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루마티성 질환, 루마티스 있으면 관절이 다 안 좋으니까 턱관절을 쑥히 고를 수는 없겠죠. 후회되는 영양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외에는 행동 요인도 있죠. 관절을 혹사시키면 빨리 망가지겠죠. 그래서 자면서 이를 갈거나 이양무를 꽤 안 좋고요. 이거는 진짜 커요. 그 다음에 머리 위 목의 자세, 목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턱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될 거고, 옆으로 맨날 잔다든지, 옆으로 맨날 씹는다든지, 아니면은 천장에 뭐 해야 돼? 계속 이렇게 쪼이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턱이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럼 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 좋은 식습관, 해 먹는데 맨날 새꼬시만 먹는다든지,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오돌 걸 같이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아니면 연세 드시는 분들 찐살 드시는 문제, 누룽지 드시는 분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정서적 요인은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 절망, 불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꽉 먹는 거예요. 이 안 먹는 거 화났을 때.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8층의 스태프들이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8층에서 나오면은 괜찮아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팀에도 있었어요, 과외에서. 유기쌤도 팀이 있고, 그죠? 저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좀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부정교합은 턱관절 장애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거예요. 1988년에 미국 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주최한 두개 학자의 워크숍에서 발표된 것은 부정교합이 주요한 기여 요인에 속하지만 턱관절 장애의 절대적인 원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예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되게 옛날 요즘도 별로 변한 건 없어요. 그래서 턱관절 장애 증상이 없다가 치아 교정을 하면서 턱관절 장애 증상이 발현돼서 교정과에서 저한테 리퍼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 거꾸로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 교정을 하고 나서 증상이 좋아졌어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래서 외부에 있는 교정과 선생님들이 턱에서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교정을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꽤 약간의 노이즈가 나는 경우도 교정을 하고 나면 좋아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잘못 시작해가지고 골관절염의 초기 증상인데 교정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교정을 해도 5년이고 6년이고 끝이 안 나요. 계속 오픈가 있으면 계속 돼요.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턱관절 장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가장 큰 건 첫 번째는 일단은 원인 제거예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발목을 자꾸 삐어요. 발목을 자꾸 삐는데 환자의 치료를 내가 열심히 해준단 말이에요. 깁스도 해주고 뭐 해요. 근데 환자가 안 나. 알고 보니까 이 환자가 집에 갈 때마다 버스비를 아낀다고 맨날 뛰어가요. 3km씩 뛰어가요. 낫겠어요? 안 낫겠죠. 아니면은 환자 무슨 뭐 취미로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렇게 댄스 뭐 이런 걸 해요. 그럼 발목이 안 낫겠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좋고, 우리로 친다면은 맨날 집에 가서 꿀살 먹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약을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삐끗한 경우에는 보통 약 먹고 하는 걸로 많이 좋아해요. 그 다음은 이제 물리치료. 요까지가 기본적인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넘어가게 된다면은 교합 안정장치 치료, 보통 말하는 스플린트인 거. 그 다음에 근육에 힘 빼주기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복수합니다. 생활습관 교정은 유지쌤 설명해 드릴게요. 주의사항 저희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나눠드리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제가 얘기해요. 1번이랑 3번에 보시면 입을 크게 벌려 드시는 음식들, 쌈 싸드시거나 햄버거, 김밥처럼 크게 벌려서 드시는 음식들을 웬만하면 작게 잘라드시고, 3번에 보는 것처럼 껌이나 오징어, 깍두기처럼 질기거나 딱딱한 것, 견과류 이런 것들도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턱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작게 벌리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도록 설명드리고 있고, 이번에는 안 좋은 습관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누르는 습관들이요. 특히 이제 옆으로 자면 엎드려 주무신 습관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도 턱에 안 좋은 습관들이고, 특히 학생들 턱을 팔로 개고 한쪽 손 개고 이제 필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콜릿이나 커피, 녹차, 탄산 이런 차종류의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 너무 많이 드시는, 제 환자 중에서 커피 한 24잔 드시는 하루에 드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카페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뼈랑 전부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한 2잔 정도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 받으러 매일 오시기 힘드시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라 생각하고, 수건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 1분 돌리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양쪽 턱에 관절 위치랑 이제 근육 부분 알려드리면서 수시로 해주시면 좋은데, 한 번 할 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따뜻한 찜질 치료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누른 습관이 있으신 분들 한테는 특별히 근위완들연이라고 해서 이제 이를 이제 이가 이제 위아래 길이가 다이어인 상태에서 숨을 꽉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치아 자체를 약간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제 의식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조금 도움이 돼서 이거 설명드리는데, 그냥 가볍게 합 이렇게 해주시면 입술은 붙어 있는데 치아 약간 떨어져 있어요. 이 상태가 턱 자체에는 좀 안정적인 위치이기도 하고, 근육이 자기 힘을 다 못 쓰는 근이한 턱이어서 요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턱에 힘을 안 주는 방법이 저는 보통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탑, 해보세요. 탑하고 치아가 딱 안 닿죠. 또 수시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딱 소리 내고 나면은 이하고이가 따로 안 닿아요. 약간 뜨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혀 끝을 1번, 1번, 상하 1번, 1번 뒤쪽에 약간 대고요. 대고 살짝 고무를 봐요. 역시 꽉 안 물리죠. 혀 위치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보통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다음 턱관절 장애인 치료는
첫 번째는 약물치료, 물리치료예요. 가장 기본적인 턱관절 장애 치료법이고, 가벼운 턱관절 장애의 경우 2, 3주간은 약물치료, 물리치료만 해도 꽤 많이 좋아져요. 한 50% 이상 좋아지면은 보통 그냥 삐끗한 거예요. 그리고 약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부프로펜, 부르펜, 애 키우는 분들 아세요? 부르펜이라고 하는 그 주성 이부프로펜, 그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은 턱관절 장애에서는 첫 번째 치료 약물은 아닙니다. 소염 작용은 없거든요. 타이레놀은 첫 번째로 쓰진 않고, 그 외에 뭐 나프록센도 우리 기본하고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은 오래 먹게 되면 위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왜 임플란트 수술하고 약 먹으면 속쓰려야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염증을 줄여주기 위한 이 약물들의 기능 중에는 위에서 분비되는 어떤 그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속쓰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부분을 안 하고 염증만 없애기 위한 약이 이제 세레브렉스라는 약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덱사는 스테로이드죠. 덱사메타존이나 유소론도이다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딱 물거나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중요한제, 야제팜이나 등약을 쓰고, 그 외에 뭐 연골치료제, 비타민 D, 오메가3, 글루코산이 좀 관절에 좋다는 다른 약으로 쓰면 괜찮습니다.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의 실에 내려보면 아시겠지만 전기로 자극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나쁜 물질을 분비시키는 이스트라는 거 있고, 아니면 환자분 내려왔을 때 한 번씩 문지르고 계시는 거 있어요. 초음파, 근육 인대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쓰는 초음파 있고, 레이저 있고, 그다음에 핫팩이라고 따뜻한 찜질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예외적으로 가끔씩은 보수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세하게 해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합 안정장치는 스플린트는 효과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거입니다라고 딱 밝혀진 거는 없어요. 논란은 아직까지도 좀 있고. 근데 깁스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환자분들은 팔다리 다쳤을 때 깁스하는 거와 비슷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상태 안 좋으면 우리 깁스하고 있다가 안 좋게 깁스하고 있다가 풀죠. 시간 되면. 그래서 낫거나 깁스 푸는 것처럼 교합 안정장치 치료 기간이 끝나면 장치를 빼고 이 상태 말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갈이나 이약물기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고 그냥 끼시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근육의 효과는 근육의 길이를 평소와 다르게 해서 근육의 힘이 덜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면 이갈이나 이약물기 시에 치아나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서 분산시키는 거, 장치를 끼고 있음으로써 환자가 나는 환자구나 조심해야지라고 환기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교합 간섭이 있는 경우는 교합 간섭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반 진료하면서 가끔 보면 크라운이 높게 들어가거나 했을 때 며칠 뒤에 턱이 아파요, 입이 잘 안 벌어져요 하시는 분들 가끔씩 봤을 거예요. 경험 많은 임상 경험 많은 실장들은 그런 걸 느꼈을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환자분이 아프다 하시면 왔을 때 교합 조절 체크해보고 인대입 살짝 하면 크라운 살짝 하죠. 그리고 나면 또 며칠 뒤에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합 간섭도 턱관절 장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 다음은 이제 보톡스 주사. 관절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근육이니까 근육에 가는 힘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보톡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톡스 맞은 분들도 좀 있죠, 병원에. 주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수면 중에 이갈이 이약물기, 근육 경련이 있는 경우에. 근데 단점은 저작근이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놓을 수 있는 것은 마세터, 교근하고 템포랄리스, 측두근 같은 거예요. 안쪽에 있는 입술근 이런 건 나요. 그래서 효과를 제가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효과가 있으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좀 좋아집니다. 턱관절 장애의 통상적인 치료 기간은 단순히 삐끗해지는 경우는 2, 3주. 장치를 끼게 되면 보통 1년을 얘기해요. 그리고 심하게 볼 변화가 있으면 1년 넘게 가고, 환자분 중에는 남년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장치를 끼면 1년, 장치 안 꼈을 때는 장치를 안 낄 정도로 가벼운 때는 길면 한 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치료의 목표는 조금 달라요. 우리 일반 치과에서 환자분들이 치과에 왔을 때 제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늘 얘기를 하지만, 치과에 오면 환자분들이
와서 뭔가를 하면 그 다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아를 빼고 나면 거기 임플란트 심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심는 게 원래대로 회복되죠. 물론 양치하고 하는 게 귀찮기는 하지만 근데 턱관절 장애는 장애라고 이름을 하거든요. 장애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원래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걸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심은 해야 되고. 그래서 골반이나 디스크의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소리는 안 없어져요. 소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치료의 목표는 통증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죽을 때까지 밥 잘 먹는 거. 치료 후에도 관절이 변화가 돼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삐죽삐죽하게 변해 있죠. 그러면은 영구적인 변화를 위해서 약해져 있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잠깐 약간 불편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간 괜찮다가 또 재발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몇 개월씩 치료를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의사항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표는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됩니다. 치아로 본다면은 우식이 생겼어요. 우식이 생겼는데 화합판에도 엔도하고 크라운 딱 씌우면 원래의 형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식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면 거기에 계속 집에 가가지고 시간 칫솔로 파내고 닦아내면서 진행이 안 되게 유지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다르죠. 자, 요거는 이제부터는 사진을 좀 볼게요. 스태프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오늘 교육을 하는 첫 번째 목표는 스태프들이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걸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절 형태는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상적인 형태는 그런 거예요. 동그랗다죠. 동그래요. 되게 예쁘죠? 자, 다른 걸 볼까요? 어때요? 되게 좀 포리오리아요. 아까 본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약간 이중의 선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양쪽이 똑같아요. 이렇게 이중의 선이 있죠? 관절이 보통 그렇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동글동글한데 약간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누군지 알죠? 누구요? 병원생이에요. 턱관절성의 증상 없죠? 조금 약간. 그 다음은 좀 어때요? 요 모양도 괜찮나요? 요거는 약간 다르다죠? 오른쪽에 여기도 조금이긴 한데 괜찮아요. 민주생 증상했어요? 좀 불편하고, 그죠? 요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양쪽은 비슷해요. 자, 이건 어때요? 관절인데.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장애인. 여기는 이렇고, 그죠? 여기는 이렇다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증상이 뭐라고요? 전 너무 아파요.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아파요. 여기 이건 다이어트이지요. 수시로 이만하게 와요. 수시로 가요. 수시로 와요. 그리고 이건 어때요? 이거 보세요. 어때요? 새부리 모양. 이 정도는 새부리는 아니에요. 모양 좀 그래요. 그래서 이 환자분 어느 쪽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왼쪽인가? 왼쪽. 왼쪽? 양쪽 다 똑같아. 아, 왼쪽. 네. 그래서 가연세 소리가 어디서 난다고요? 왼쪽이요. 그죠? 왼쪽이 뼈 안 좋아요. 그리고 장치도 분명히 만들어줬는데 장치를 안 쓰고 저한테 장치 껴요? 교정했죠. 다시. 아, 그대로 안 만들어. 네네, 만들. 장치 만들 생각 보석수라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CT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요게 머리 위에서 본 거예요.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그죠? 요게 동그래요. 근데 이거는 약간 납작한 형태를 지고 있다고요? 동그란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생겨있는 경우가 있죠.
이 부분이 원래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적인 형태는 코티칼 라인이 되게 또렷합니다. 동글동글하고 봐도 그냥 뭔가 되게 잘 움직일 것 같죠. 그죠? 뼈하고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들어있을 공간이 약간 있어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여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전형적으로 이쪽이 나가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숟가락으로 파악하는 것 없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뼈가 변합니다. 자, 볼까요? 이 환자분은 어느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른쪽. 그죠? CT를 한번 볼게요. 왼쪽은 조금 모양이 괜찮죠. 모양이 동그랗게 예쁘면 괜찮지만, 좋겠지만, 약간 찌그러져 있긴 해요. 여기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오른쪽은 이게 세굴이에요. 보이죠? 뒤쪽에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환자분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좀 불편해요. 특히나 우리 민주쌤이나 경원쌤이 애를 먹으면 좀 아파요. 그냥 저거든요. 저는 병원 수련할 때 이제 캔디 치료를 받으려고 몇 번 올라갔더니 그 수련 선생님들이 너는 고강내과에 관심이 있구나 해서 납치되었죠. 수련으로. 아직도 조금씩 아파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다고 해서 사실은 무조건 치료를 지금 당신 큰일 났어요.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대우는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를 여러 번 간격을 두죠. 6개월에 한 번씩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고, 저는 원래 안 좋았던 게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항상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다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다음은, 자, 이분은 어디가, 여기서부터는 진짜 환자분이에요. 왼쪽 조금 모양은 안 좋아 보인다, 그죠? 양쪽이 일단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도 양쪽이 다 그러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환자분도 증상도 하나도 없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모양이 일단 달라요. CT를 보면 봐요. 이쪽, 여기. 이상하죠? 여기로. 이상하죠? 커티칼 라인이 또렷하게 가다가 여기 끊어졌고요. 심지어는 모양 증상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분명히 아플 거예요. 보통 저는 CT 환자분이 되게 아프고 병원이 오래된 경우는 있거든요.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 환자분 어때요? 양쪽 모양이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어때요? 약간 통통 짤막하다 그러죠. 짤짤하죠. 작은데 양쪽 모양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원래 앞에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여기까지 오면 뒤에 컨딜라 프로세스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아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CT를 한번 보죠. 역시나 많이 달아져. 이게 모양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동그란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서 푹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형태. 그리고 여기는 완전 우퉁우퉁하죠. 오른쪽은 형태가 납작이 되어 있긴 한데 코티칼 라인이나 이런 게 괜찮은 걸로 봐서는 오른쪽에 증상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리는 나겠죠. 자, 이분은 파노라마를 일단 좀 못 찍었네요.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찍었을 때, 자, 이게 다른 납작이 됩니다. 금방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납작이 되고, 여기도 보면 이런 자리들 끊어져 있죠. 여기 세부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병력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뼈가 높고
뼈가 녹으니까 물몸에서는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막 오만 자원을 갖다 들이부을 거고, 들이붓는데 이게 꽉 눌리고 있으니까 위로는 다시 못 쏟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듯이 이렇게 옆으로 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보셨죠? 파노라마를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환자분들 보시면은 처음에 파노라마를 다 찍잖아요. 그러면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 모양이 이상하면 환자분한테 일단 증상이 있는지 여쭤봐줘요. 그러니까 특히나 교정과는 요즘은 다 잘 하시죠. 하는데 일반 진료도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고 나서 환자분이 턱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종종 경험하고 저한테 많이 내려서 계시겠지만, 근데 사실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 저런 게 있으면 환자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아요. 턱이 안 좋으시니까 치료를 오랫동안 입을 오랫동안 걸리고 있는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확 빼고 나서는 왼쪽으로 계속 씹어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계속 씹으면 턱이 안 좋은 경우에 한쪽으로만 계속 씹으면 분명히 탈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치료 경과를 한번 볼게요. 아, 이건 아까 본인 쓰죠, 그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데, 관절의 형태가 이렇게 되게 안 좋아요. 요거는 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여력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보통 여자들 성장 중학교, 고등학교에 끝난다고는 하지만 그 자녀 성장들이 약간씩 있거든요. 회복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서 1년간 스플린트 끼고 CT를 찍었는데 윤곽선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환자도 나을 수 있는 잠재적인 그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였고, 저 말고 만약 이선 이사님이 이래가지고 오셨는데 치료를 한다면은 이렇게까지는 회복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제가 이래서 치료를 했는데 한다면은 저렇게까지 회복은 안 되겠죠.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실 거는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양측 바주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죠? 자, 하얀색 양쪽 형태가 이상해요. 그럼 환자분한테 뭘 물어봐야 될까요? 네. 혹시 증상이 있나요? 그렇죠. 뭐 턱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한 번에 걸릴 때 쓱쓱쓱쓱 걸린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있어요? 턱에서 소리 나요? 통증이 있어요?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게 있나요? 뭐 혹시 뭐 물리는 게 좀 이렇게 굉장히 잘 씹었는데 좀 안 씹히는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증상이 있다고 하면 또 환자분한테 하나 더 물어봐야 돼요. 소리가 나요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하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소리 나요 하는데 어떤 환자는 옆에 수진쌤은 소리가 나는 지 10년 됐대요. 똑같은 소리, 변화도 없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현쌤은 한 2달 전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쪽을 치료를 해야 되죠? 다현쌤을 치료를 해야 되죠. 수진쌤을 치료할 필요 없겠죠. 이미 다 적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오래됐는지 아니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를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